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 집 내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 창문 누수 방지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직영건축 매뉴얼을 만들 때 이 컨텐츠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올 장마철 때 주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창문 누수로 고생이 많으셔서 이 영상을 좀 더 빨리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영상에 더 추가를 해서 매뉴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영상 때 올렸던 사진입니다. 지난 영상 때는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죠. 그때 많은 분들이 창틀 누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외부적으로는 대대적인 공사가 아닌 내부에서 간단하게 어떤 작업을 해서 이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거의 대부분 시공 잘못입니다. 외장재 뒤로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 벽을 타고 내리게 되겠죠. 빗물이요. 그리고 이제 창틀을 만났을 때 창틀은 거의 대부분 골조보다 튀어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이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내부로 들어와서 지금 오늘 지난번과 같은 폭우 때 물이 실내로 스며드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국민 누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특히 과거에 지었던 집들이 이런 경우가 심합니다. 그리고 조적으로 지었던 거나 석재, 화강석으로 외장재를 했을 경우가 더 유난히 심하죠. 그 이유는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단열 조적 시공 건물의 일반적인 창문 누수 원인입니다. 여러분께서 벽돌을 쌓고 나서 줄눈을 놓고 발수제를 바르게 되면은 절대 이 안으로 단열재나 골조 쪽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벽돌은 방수제가 아닙니다. 설령 발수제를 발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뭐 길어야지 1, 2년 정도 효과가 있고 나머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발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몇백만 원씩 들여서요. 우리가 새 옷을 샀을 경우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흘러내려 버리죠. 그렇지만은 한 번, 두 번 빨고 다시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흘러내리지 않고 스며들게 됩니다. 발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수제는 영원하게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1, 2년 정도 후에 다시 또 발수제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1, 2년 후에 다시 발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수제를 발랐고 내일 비가 왔을 때 폭우가 정말 왔고 막 비가 들이쳤을 경우에는 이 발수제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때도 물이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벽돌은 방수제가 아닙니다. 벽돌도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보내게 되고요. 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로 넘어온 벽돌 뒤로 넘어온 물은 이 벽돌을 타고 내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물이 있습니다. 이 벽돌이 골조에 연결시키시는 철물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물이 내려오다가 벽돌을 타고 내려오다가 건너서 단열재나 골조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려서 벽돌이 이제 창문 위에 인방이라고 하는 벽돌이 있는데 이걸 만나게 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안으로 스며들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창틀을 만나게 됩니다. 창틀을 만나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물이 이렇게 줄눈 사이로 스며들게 되면은 이제 뒤로 넘어와서 이제 단열재를 타고 골조를 타고 넘어와서 내부로 스며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코킹을 이제 우리가 코킹이라고 하는 실리콘으로 쌓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있죠. 단열재가 있고 이 뒤로 넘어온 벽돌 뒤로 넘어온 물이 타고 내리다가 이 안쪽으로 이 마감재 이게 지금 이 내부 마감재거든요. 내부 마감재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내부 마감재입니다.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문틀 끝부분에서 똑똑똑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내부 마감재가 경사가 구배가 약간 안쪽으로 잘못 잡혀 있을 경우에는 이게 타고 내려서 중간이나 끝까지 와서 이 안쪽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단열, 석재
석재 시공 건물의 일반적인 창문 누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벽돌은 영원한 방수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 석재는 일부 방수 성능이 있기 때문에 석재를 타고 뒤로 넘어오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실리콘입니다. 석재를 시공을 하게 되면 실리콘으로 멋지게 정말 그 코킹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 시공을 하죠. 그렇지만 이 실리콘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뭐 제조업체에서는 외부용 실리콘은 뭐 10년, 20년 간다고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다양한 그 외의 조건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3, 4년 지나게 되면은 실리콘이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죠. 그리고 자외선 강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더 노화가 심해서 물이 셀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석재 건물도 한 5, 6년 넘어가게 되면은 다 전체적으로 다시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참 우리나라에서는 실리콘에 대한 맹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바보짓이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실리콘으로 하든지 조적으로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수 방지 대책을 세웠으면은 사실상 여기에 3, 4년 있다가 5, 6년 있다가 코킹 사이로 물이 약간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다시 밑으로 흘러버리지 이 안으로 창틀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골조 단열재가 있고요. 이제 왼쪽이 지금 석재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물이 쭉 타고 내려오다가 화강석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게 여러 개가 많거든요. 타고 내려다가 이쪽으로 건너서 벽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근처에 있는 이제 현장을 가서, 저희 현장은 아니고요, 공사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좀 찍어 온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이제 실리콘을 쏘게 되고요, 이 사이에도 실리콘을 쏘고, 그 다음에 이 문틀은, 창틀은 이 대리석, 화강석 사이로 올라타게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올라타기 때문에 물이, 이 벽을 타고 내려왔던 물이 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창틀 위로 올라가서 내부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창틀, 아까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틀 누수의 대부분은 시공이 잘못되어서 발생합니다. 2중, 3중으로 누수 방지 대책을 하고 시공하면은 누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매니징을 하거나 제 현장 소장을 파견해서 공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철저하게 요청을 드리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중, 3중 방지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대충 시공하게 되면은 누수의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조적 건물과 석재 건물은 더 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누수 방지를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지를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조적 건물에서 첫 번째 누수 방지 시공법, 첫 번째, 단열재를 일부 잘라내고, 이거는 지금 그 일체 사설 시에 해당됩니다. 일체 사설은 단열재와 골조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단열재를 일부 잘라내고 여기에 방수 기밀 테이프를 창문과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뒤로 물이 넘어왔을 때 단열재를 타고 내리다가 이 방수 기밀 테이프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 방수 기밀 테이프는 골조나 단열재에서 잘 붙기 때문에 전혀 도중에 탈락할 걱정은 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단열재를 제가 여기에 30-40%만 제거하라고 했던 거는, 이게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단열 성능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능하면 작게. 자, 이 사진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사실 이 사진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진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물이 이렇게 조적 뒤로, 벽돌 뒤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창틀을 만나서 내부로 들어오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파란색 부분은 이게 지금 이게 콘크리트하고 벽돌이 바로 만나 있죠. 아까 저희는 이 위에 단열재를 자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30-40% 정도. 근데 여기는 지금 잘리지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추운 냉기가 바로 골조로 전달돼서 이 내부는 상당히 추워지죠. 내부 온도에 만나게 되면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열도 많이 뺏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열재를 이렇게 잘라서 하는 방법을 저희 협회 여러 그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현장 소장들이 만나서 개발해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렇게 단열재를 잘라서 기밀 테이프를 붙이는 현장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가 개발해낸 방법입니다. 사실상 저희 집도 이 방식대로 저희가 지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제가 집 짓고 나서 엄청난 많은 폭우도 겪었고 태풍이 불었을 때도 전혀 문제 없이 단열도 문제가 없고 누수도 전혀 문제 없이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단열재가 지금 150T인데 6cm 정도를 잘라내고 나머지 한 9cm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이제 효과가 아직 아예 깨지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컷소로 지금 잘라내게 되면은 금방 간단하게 잘립니다. 뭐 먹줄 한번 튀겨놓고 쭉 자르게 되면 되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생 안 하셔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 거죠. 이 3M 테이프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테이프인데 절반은 이렇게 절반만 붙이고 절반은 이게 이 안쪽에 붙지 않게끔 하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반만 완전히 여기다 밀착을 시켜서 붙여놓게 되면 이건 정말 안 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위, 아래, 좌우 전부 이 테이프로 붙이고 외부는 이제 우레탄 폼으로 지금 충진을 했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벽돌을 이렇게 쌓겠죠. 쌓고 인방도 쌓게 되면은 지금은 이 현장은 창틀을 먼저 선 시공하지 않고 후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아마 창틀의 그 주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냥 조족을 먼저 하고 창틀을 이제 나중에 키우는 형태다 보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절반은 이 단열재에 완전히 붙이고 절반은 놔둔 상태에서 이제 창틀에 끼울 때 이 절반 부분을 떼내서 창틀이랑 붙여버리게 되면 완전히 밀봉이 되고 기밀이 되고 완벽한 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밑에, 위에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저희가 이제 조적 건물에서 누수 방지 두 번째 방법도 시공을 합니다. 왜? 여러 가지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체 사설 현장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기밀 빨간색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방수 기밀 테이프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방수 시트를 여기 위에 시공을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죠. 우리가 이제 방수할 때 하는 방수 시트인데 이 부분을 위로 실리콘으로 쏘고 못으로 박아 놓게 되면 완전히 여기가 그 밀착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벽돌을 이렇게 쌓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 벽을 타고 물이 내려오다가 여기를 만나서 다시 안쪽으로 계속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배출돼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에 그 누수 방지 대책이 되는 것이죠. 참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방수 시트에 여기 물리는 게 1, 2cm만 물려야지 4, 5cm 물려버리게 되면 이게 이 몰탈이 제대로 이제 작용을 하지 못해서 구조상으로 조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1, 2cm만 겹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석재 건물이 이제 사실상 문제예요. 석재 건물. 석재 건물은 단열재를 예를 들어 150T짜리를 외단위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철물들 있죠. 뭐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걸 거기다가 이제 박아서 앙카를 박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시공은 가능은 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창틀 부위예요. 창틀 부위가 이제 이 벽돌이 아니고 이제 석재를 이제 위아래 상하 좌우를 다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이게 좀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단열재를 뭐 거의 다 잘라내다시피 해야지 이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 효율도 떨어지고 뭐 이쪽에 뭐 단열재를 폼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석재 건물은 이런 방식의 일체 타설 방식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타설로 했을 경우에 석재는 좀 힘들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요, 이게 석재 이렇게 외부에 파장각색 3cm짜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철물을 해서 클립으로 해서 이렇게 앙카로 해서 벽이랑 붙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반사 단열재를 썼습니다. 뭐 한 5cm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후 부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열반사 단열재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많은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런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식을.
열반사 단열재라는 그 성능에 대해서 단열 성능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특히 여기에 단열 성능이 여기가 완전히 그 중공 부분이 밀폐가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겠지만은 뭐 여기저기 보면은 다 뻥뻥 뚫려 있고 뭐 바람이 슝슝 돌아다니는 바람이 슝슝 통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셔서 시공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꼭 내단열을 한 번 더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제가 뭐 톱으로 해서 이렇게 단열재를 잘라내는 걸 사진을 보여드렸죠. 사실 얼마나 이게 번거롭겠습니다. 먹줄을 튀겨가지고 커서로 해서 이렇게 쭉 잘라낸다는 것도 한 사람이면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좀 번거로운 일입니다. 만약에 일체 타설이 아니고 단열재를 후 부착으로 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어지겠죠. 그러나 단열재 부착 방식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저희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현장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영상이나 어떤 뭐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일체 타설이 정말 나쁜 없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점도 많기 때문에 자기 현장에 맞게 시공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시 또 보완 대책을 세우게 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주제와 약간 다른데 나왔으니까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단열재 일체 타설과 후 부착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재 일체 타설이라는 건 지금 이거 같은 거죠. 이 형수를 하고 이제 여기다가 단열재를 미리 넣는 부착하는 거죠. 여기다가요. 부착을 하고 이제 여기 형수를 내부 형수를 철근 넣고 형수를 넣고 콩쿠스를 붓게 되면은 붓고 나서 이렇게 형태를 떼내게 되면 안전히 이제 이런 형태의 그 단열재가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이 벽체하고 이 단열재가 완전히 밀착이 돼서 정말 손으로 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정도로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으로 공기가 셀 확률이 거의 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이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틈이 생길 수 있죠. 이 부분은 건축주가 다니면서 틈만 나면은 유로스텐 펌으로 잘 쏘아주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일체 타설을 했을 경우에 이 골조와 단열재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어떠한 공기도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약간 우레탄 펌으로 싸고 하더라도 조금은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공기가 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이 내부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근데 후부착일 경우에는 단열재하고 이 골조 사이가 아무리 잘 붙인다고 하더라도 뭐 폼도 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공사할 때만 느끼는 거지만은요. 자, 단열재 일체 타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조와 단열재가 완전히 밀착되어 단열 성능에 유리합니다. 공사비가 조금 절감됩니다. 큰 절감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조금 절약되고 시간도 조금 절약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드라이비트나 스타코 시공 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열재하고 골조가 완전히 정말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드라이비트나 스타코 시공을 할 때도 탈락할 위험이 거의 없겠죠. 단점은 있습니다. 창문 외부 기물 시공이 힘들어 누수에 취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위에서처럼 이런 경우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잘라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단점입니다. 근데 후부착을 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석재 시공 시 기밀 시공이 힘들어서 누수에 취약하다. 그래서 석재는 가능하면 후부착을 하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열재 후부착, 저희가 이제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이 현장들도 다 저희가 매니징하고 현장 소장들이 가서 했던 현장들입니다. 이 현장도 저희가 최근에 했던 현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시공, 단열재 후부착인데요. 그리고 창틀도 미리 선시공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창틀을 미리 집어넣고 이 안에는 우레탄으로 다 충전을 했겠죠.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봉을 하고요.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또 한 겹. 또 한 겹을 3M 테이프로 해서 완전히 또 밀봉을 2차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단열재를 이렇게 부착을 하죠. 근데 이게 왜 아이소핑크가 이렇게 돼 있냐면은요. 조족일 경우에는 이게 이게 테두리를 돌려서 하는 그 벽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처럼 벽돌을 타고 냉기가 바로 골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50T짜리 이 아이소핑크를 여기다 부착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석재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이 조족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체 사설일 경우에는 단열재를 일부 15cm일 경우에 한 5, 6cm만 잘라내게 되면은 그나마 남은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덜 떨어지는데 이 일체 타설일 경우 후부착일 경우에 여기는 지금 PF 보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께가 지금 90T인가 100T인가 될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잘라내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는 잘라내지 않고 여기다가 그냥 단열재를 이렇게 붙인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PF 보드, 여기는 이제 아이소핑크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골조가 평활도가 있고 이게 만나는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틈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레탄 폼을 잘 쏘았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이를 통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일체 사설보다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교 현상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희가 일체 사설일 경우는 이 부분을 잘라내서 벽돌을 이렇게 갔는데 이 경우는 먼저 아이소핑크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이제 벽돌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단열재를 후 시공 후에 창문 누수 방지 작업이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골조가 이렇게 있고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그냥 기밀 테이프로 방수 테이프로 붙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창문 누수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 시공일 경우에 이 창문 누수의 방지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단열재 후 부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점은 창문에 아까 단열재 일체 타설과 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창문에 기밀 시공호는 단열재를 부착하기에 창문 누수에 유리하고 석재 시공 시 방수 기밀 시공이 유리하고요. 단점은 아까 일체 타설과 반대입니다. 일체 타설의 장점이 여기는 단점입니다. 골조와 단열재가 안전하게 밀착되지 않아 열교가 발생할 수 있고 드라이비트나 스타코 시공 시 구조적으로 불안합니다. 이게 사실상 중요한 거거든요. 드라이비트나 스타코를 시공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에는 꼭 일체 타설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창문 누수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을 이게 보완 대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조금 더 들고 작업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직접 해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렇지만은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후부착을 하지 않고 일체 사설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국민 누수라고 하는 창틀 누수를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